자, 진짜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 일목요연하게 시간이 한번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지금 이 토론이 하기에는 지금 이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 이거 갖고 지금 해야 되는 환경이라서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빠져 있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질문부터 하실 말씀을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발제하신 우리 선생님하고 정윤 선생님하고 같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제가 끼지 말고 또 제가 정리해봐야 정리할 수 있는 의미도 안 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질문 문제 제기 다 안 가리고 일단 받는 걸로 하고 선생님하고 직접 소통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너무 유익하게 쫙 훑어 그간의 경과 보고와 문제의식과 그다음에 대안까지 짚어주셔서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방향이나 내용이나 지적에 100% 동의하고도 남고, 지역의사제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지역의사제가 이제 대안으로 종종 제시가 되는데, 일본이 모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본은 아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 보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은 사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현인가 도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약간 좀 말하자면 지자체 단위로 작동하는 이 구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배경 하에서 이 지역 의사제라는 것도 이렇게 좀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고 있는 거, 정치 체제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게다가 이제 일본의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규모별로 임금 격차도 별로 크지 않고 우리랑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어서, 그래서 일본하고 네. 우리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처럼 의무 복무를 시킨다 하더라도 뭔가 의무가 얼마나 이렇게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의무를 시키려면 페널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학금 정도 주고 뭐 교육비 주고 뭐 이 정도로 이게 충분한 유인이 될까?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회수하겠다 정도로 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에 남을 유인이 있을까 싶어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찾아봤는데 그런 정도로 뭐 하는 것 같진 않아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이 나라에 그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하도 이제 뭐 지금 의사 집단은 배치의 문제라고 하니까,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라고 하니까, 배치의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우리가 주장할 때 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떤 점에서 좀 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자영 교수님 말씀이 맞고요. 일본에서 지역정원제 시작해서 지금 계속 우여곡절이 있었죠. 일본에서도 이제 뭐 지역에서 일한다고 하고 하다가 이후에 갑자기 뭐 도쿄로 자기 가고 싶다고 하면서 학비 같은 거 이제 그동안 받았던 거 전부 다 뱉고 가고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에서 35%가 이탈하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핸디캡을 요즘에 최근에는 한 4, 5년 안에는 엄청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이제 설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저희가 이제 공공의대의 모델로 이야기하는 자치의대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972년에 그거는 만든 의대입니다. 한 130명 정도를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일하는 조건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도덕부연에서 두세 명씩 추천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엄청 그 엘리트 코스처럼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제 자치의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등록금이 제가 알기로 한 학기에 한 3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공공의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졸업하고 나서 거의 한 3억 정도를 뱉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의사면허 따고 나서 그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미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해놨는데 저희는 훨씬 더 중앙 집중적인 국가니까 실제 훨씬 더 좀 강력한 그 제한 조건들을 많이 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뭐 지역 정원제의 모델인 지역이사제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거꾸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약형 지역이사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형 지역이사제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의무복무로 선발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의대 입학하고 나서 지금 장학금 받고 일하는 거는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라는 거 지금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1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의대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전국 1등에서 3,000등까지 입학하는데 이 친구들이 뭐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기관에서 일한다고 학자금이나 생활비 받고 안 하죠. 그냥 대출 받아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선발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뭐 일본의 지역정원제를 좀 차용할 수 있다 수준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예, 이덕희 선생님께서 지역이사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에 충분하게 있어 취업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게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더 나아가면은 한국은 이게 그렇게 지역 자체가 일본처럼 넓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꾸로 대만하고 약간 좀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환 근무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 뭐 못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안식년도 주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작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병원들의 아까 그 하루 수입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병원들 그 회계 감사라든지 그런 거 공개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뭐 옛날에 뭐 한 10여 년 전에 봤을 때는 법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유금 이런 걸로 많이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손해보는 장사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뭐 병원을 더 짓거나 6,000병상 이상을 더 계획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나 아니면은 뭐 재단 전입금으로 사실은 회계를 좀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수익을 다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그 돈들을 모아서 계속 옆에 뭐 암센터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아까 수도권의 6,600병상을 신축할 수 있는 자금은 실제 대부분이 다 그 진료 수익에서 그 부대 사업과 진료 수익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새로 이런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예. 논리 항상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도 제가 그런 포럼 같은 데서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수가가 너무 낮아서 병원들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론이라든지 이런 반박이 없는 것 같아요. 수가 낮다는 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영국에서 좀 오래 살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의사들이 나이가 많아도 당직이나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한국은 병원에 전공의가 그렇게 그 노동에 시달리고 의사들이 있지만 그 의사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당직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노동 그 안에서도 의사들 안에서도 노동이 너무나 수직 계열화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 노동자들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공의 협의회 이런 데서는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한국의 의사들은 본인들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론은.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사실은 노동자성 때문에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거고, 한국의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 개원을 했을 때 자영업자로서 이제 뿌띠부르지아적인 그 지위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숫자에 이렇게 민감하고, 의대생들도 지금 수업 거부하잖아요. 이렇게 민감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입학할 때부터 개원해가지고 본인의 그 어떤 경제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뭐 전공의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직자적인 입장에서는, 이 계급 입장에서는 노동자인데, 그렇다고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럼 지금 전공의들은 왜 저렇게 완강히 저항하느냐? 당연히 개원을 해야 되는데 2,000명씩 지금 더 증원이 되면 지금도 개원 경쟁이 매우 그 격렬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개원 쪽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하위 20%는 계속 뭐 폐업하고 망하고 날아가는 곳이고, 상위 20%가 대부분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뭐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구조인데, 그런 의료 공급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선발한 거고요, 지금. 그런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예를 들면 뭐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이나 노동시간 단축 같은 걸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망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진료 거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전공의들이 미래에 가져야 되는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아니라는 점에 신호를 줘야 되니까, 증원안 자체를 거의 확 줄이지 않고서는 실제로는 좀 저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아니면 늘리는 증원안도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개원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방식이어야만이 이 전공의들이 아마 설득이 그나마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의료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는 뭐 의사 면허 제도의 개편이라든지 뭐 간호사 인력에 대한 문제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그런 게 뭐 좀 있을까요? 뭐 책이라든지 정책 아니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 의료 공급이나 건강 보장 관련해서 제일 정리가 잘 돼 있었던 거는 2004년에 민주노동당 그 국회의원 선거 때 만든 보건의료 개혁 자료집? 뭐 그 정도가 아마 마지막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과제들보다 다 계속 후퇴해 왔고, 그 과제들 중에 일부를 민주당이나 이제 보수 정당들도 가지고 가서 계속 써먹은 거거든요. 뭐 박근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이런 것도 일부 차용해서 가져간 거고, 안부터 무상의료도 거기서 차용한 거고, 민주당이 2012년에 이야기한 무상의료도 거기서 가져간 거고, 문재인 케어에서 이야기한 내용들도 건강보장 뭐 비급여 전면 급여 이런 구호들도 사실 거기서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조각내 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조금씩 선별적으로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뭐 제대로 수행도 못했고, 그러면 한국에서 왜 이렇게 제대로 된 뭐 총체적인 벌써 20년 전에 그 계획보다도 못한 이런 것들이 왜 제출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 이해관계자들이 지금은 너무 이제 다층적으로 지금 이제 달라져 있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제약자본과 바이오헬스 산업계라고 하는 쪽이 이제 너무 커졌어요. 그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를 거의 하지를 못했고, 이쪽의 이해관계가 지금은 너무 많이 투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그런 대형 병원 자본들도 훨씬 더 커졌죠. 그러니까 2004년 그럴 때는 아산병원의 1년 매출이 뭐 그 당시에 뭐 제 기억에 3천억? 뭐 이 정도일 때고, 지금은 2조 뭐 5천억 수준이 되었으니까 아산병원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원 자본이 너무 커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뭐 이제 NHS를 하자, 국영 의료기관을 뭐 30%에서 40% 늘리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지금 막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이제 아주 허황된 소리를 하는구나.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절충적이라고 아까 단서를 달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일본의 의사들이 개업자율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공공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하자고 하는 절충적인 개혁안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세적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뭐 단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수준까지만 갈 수 있으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또 이 타겟책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저희가 뭐 좋은 정책이나 좋은 어떤 구조개혁안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는 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안들을 뭐 이야기하는 세력들은 뭐 지금까지 많았지만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할지 이 어떤 세력관계 균형 속에서 그런 사고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저는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독점해서 죄송한데, 예, 예. 그 실손보험, 이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실손보험은 보험업계에선 손해보는 게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최근에 그런 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재부나 기재부가 아니고 그 관리하는 그런 금융위원회. 데서, 예, 거기서 좀 많이 조정 같은 걸 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추계하는 그런 뭐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제 그 민영 보험회사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게 왜냐하면 사업 소득이나 운영 비용을 다 빼고 사실은 손해율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손해율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 수준이면 막대한 이득을 남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요. 금융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국회 토론회 때 들은 이야기는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이 보험자본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한국은 이제 이 금산분리 정책 때문에 주요 산업자본들이 사실은 이제 보험자본을 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자본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공적보험 시스템이 약화되다 보니까 뭐 연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전히 그 민영보험 시장이 아주 큰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에서 뭐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으니 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전혀 믿지 않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이야기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손보험 상품은 한국에서 단독 판매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정액보험이나 생명보험하고 끼어 팔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끼 상품으로서 사실은 이 제3자 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손보험이 지금 실제로 행행을 하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민영보험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의료 공급과 직불 계약을 함으로써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경쟁형 보험으로 나가려고 저는 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손해율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쪽 입장에서. 왜냐면 시장을 계속 확대해서 지금 현재 4천만 명 정도 가입해 있는데 이제 실손보험사는 아마 노인들이 손해율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노인형 실손보험까지 해가지고 한 5천만 명 수준까지 아마 가입자를 거의 전 국민으로 다 개편하는 게 아마 본인들의 플랜일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구 간소화 같은 게 필요한 거고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실손보험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보험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광고를 계속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맥락은 그러면 예. 죄송한데 그 전에는 그 민간보험 드는 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보험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급여를 확대하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기도 했었는데 그게 더 이상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뭐 실손보험을 했더니 뭐도 되고 해서 나 이걸 했는데 그거 실손보험 가입하고서 그런 걸 사용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걸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건강보험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예. 실손보험이 그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현재 4천만 명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금 5천만 명이 좀 안 되거든요. 전체 인구가 다 건강보험 가입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가입했어요. 근데
65세 이상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거의 없어요. 실손보험은 고령층으로 가면은 의료비가 폭증하기 때문에 손해율 계산을 해서 보험료가 엄청 증폭해서 못 가입합니다. 노인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65세 미만은 거의 다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실손보험료, 민영보험료 낼 돈을 건강보험료로 돌려가지고 보장성을 강화하자고 한 게 이제 2010년에 그 소위 이야기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오건호 박사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던 운동인데, 그거는 그때부터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민영보험 자체의 설계가 그 당시에도 이상했었고, 민영보험을 아예 없애거나 일본처럼 민영보험을 없앨 수 있는 혼합진료 금지를 하자고 말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도 이게 재정학적 논리 프레임 속에 빠져가지고 마치 우리가 건강보험이 재정이 불충분하니까 급여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고, 현재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지금 재정이 90조 정도인데 지금 총 진료비 210조 중에, 의료비 중에 90조 정도니까 이거를 그 안에서 시프팅해서 바꾸겠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성결되는 거는 90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의 그런 이제 그 재정주의적인 어떤 접근 방법들이 저는 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 때문에 지금도 뭐 실손보험, 건강보험료 많이 안 내니까 당연히 실손보험료 내는 것처럼 그 모든 건강보장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다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보험료를 좀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각을 안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계몽주의 운동도 아니고 뭐 그렇게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그 추가로 일본에서는 실손보험 상품이 있지만 거의 팔리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혼합진료 금지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안 팔리고요. 대만은 총액 예산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민영보험 상품 자체가 아예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장규입니다. 예, 노공당 정책위원이고요. 사실 뭐 저도 당연히 그 발전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 공공의료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저희 뭐 당 정책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데, 사실 현재 지금 정치 진영이나 말씀하신 대로 힘이라고 한 측면에서 한국에서 언제 공공의료가 될까, 제가 뭐 당에 있으면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어떤 그 정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 저는 강력한 사실은 NHS 지지자인데, 근데 뭐 그 NHS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일본식의 체제도 지금 사실은 한국에서는 참 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저는 현실적인 대안, 그러니까 당장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공의료 강화전 이래봐야 지금 당장 잘 먹히지도 않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람들의 이식도, 제가 지방에 창원에서 잘 아는데 사람들의 이식도 문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루 전달 체계가 공개하고 나서 요즘은 1차 병원에서 진료 일해서 있으면 다 전부 오후에 갈 수 있으니까 창원에서도 보면 웬만하면 전부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2차나 3차 병원에 안 가요. 그리고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그 취약지 공공의료 찾는 것도, 제가 영월의료원에 친구가 있는데 영월의료원에 분만실을 만들어 놨더만 1년에 딱 한 명이 이용했어요. 거기도 뭐 산모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부 서울로 가고, 평생 한 번 넘는 건데, 왜 그 값싼 공공의료. 저도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관련돼서. 큰 소리. 네. 저도 질문을 해보는데, 이제 문제는 공공의료 또 공적 의료 공공기관을 건설하자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물론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힘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힘이 커져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예. 문제는 그게 얼마큼 지속 가능한가? 예. 왜냐면 정부의 성격이 또 바뀌어버리면은 또 찌그러지잖아요. 영국 NHS처럼 대처가 등장하면서 NHS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많이 안 찌그러들었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 방금 이장교 씨가 한 것처럼 지역의 그 소멸, 지방 소멸이 극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들이 거기에서 국가의 재원으로 하면은 극한 적자 비용을 많이
소모하는 기관으로 돼서 또 합리화 정책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의 지역 의사제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것 중에 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일본의 지역은 나름대로 어떤 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좀 더 창출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지방이 극히하게 소멸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국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체가 굉장히 비용의 부담을 지어주고 불필요한 비용인 것처럼 인식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게 소멸될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힘이 있으면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계속 힘이 항상 많다고 단정을 못 짓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 이제 이 공공의료의 또 공적 그 기관의 배치를 또 지역구나 이런 데서 얼마큼 지속 가능성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해서 예. 너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뭐 저도 다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보건의료 체계는 경로 이전성이 있으니까 이제 공적 체계를 갖추고 이제 그 거버넌스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의료원들이나 이런 지방 의료원들을 대부분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운영한다고 말은 하지만 재정 적자나 이런 거를 그곳에서 이제 보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대안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수목적 기금을 설정하는 뭐 이런 안들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나 만들면 이제 후퇴하기는 좀 쉽지 않게 만들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응급의료 기금이 한 3천억 정도 있거든요. 그 기금으로 지금 국가중앙응급센터나 이런 것들 돌아가기 때문에 응급의료 네트워크가 일부는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공공의료 어떤 기금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공적 의료의 그 공급을 조금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주체를 지금은 지방자치 그 단체 그 선출돼 있는 사람이 막 그 지방의료원 원장 그냥 날리고 자기 쪽 사람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어떤 지역사회에 이렇게 규모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결정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뭐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예, 지금 뭐 이덕재 선생님도 여기 말씀하신 대로 뭐 NHS 지금 뭐 웨이팅도 길어지고 막 엄청나게 문제 많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환자 부담 측면에서도 한국은 너무나도 이제 본인 부담이 높고 뭐 이제 아직까지 뭐 간병이나 이런 것들도 공적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직 그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정부였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같은 이런 이제 완전 시장 만능주의자가 아니고서는 박근혜 정부 때도 뭐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한다 그러면서 MRI나 CT 초음파의 급여 보장 프로그램은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것들이 아직도 계속 많이 남아있고 이번에도 공약에 보게 되면 그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앞으로 이제 지금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절차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뭐 큰 지형에서 뭔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 뭐 크게 이걸 유지하거나 끌고 가기는 어려운 것은 현실이죠.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기업을 했을 때 거기 보건계장인가? 예. 계장이 지역 출신이라서 보건소를 어떻게 좀 확장을 해볼까 해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또 시행하는 걸 하면서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게 그 지역의 의사협회에 가장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겠죠. 굉장히 이제 그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의협이 개인 민간 의료의 소규모 자본이 대변하겠지만 예. 그런 집단의 대변자로서 강력하게 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공격을 예.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이게 그런 데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지속 가능성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질문을 한 거죠. 너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진짜 의사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는 공급구조 개편으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거는 저는 그 2,000명 증원안 가지고 이런 사회적 소모를 하는 거는 앞으로 훨씬 더 저희가 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벽돌이
네, 좀 제한점을 드디어 낳을 수 있어서 이게 아주 재앙적인 결과라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그 의사들의 그 우파적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의대 중원 사태에서 핵심 주요 문제점은 어떤 윤석열 정부의 그런 시장화 정책, 이고 그 시장화 정책이란 게 뭐 윤석열 정부만 새롭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 공급 구조를 우리 의료 시스템을 유지한 것이 그 연장선에서 그걸 더 악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고 있는데 사실 의사들의 의식 자체도 거기서 파생된 것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식을 지금 각성해라 이렇게 해서 각성해라 해서 그 바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현재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면서 이제 의사들의 의식 자체도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 보건의료 단체나 아니면 보건의료 노조 대응 양상을 보면 양비론을 펴고 있거든요. 의사들도 나쁘고 임상들도 나쁘다 이렇게 양비론을 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양비론이 아니라 핵심 그 주요한 구조적인 모순이 무언가를 먼저 짚고 이제 그걸 먼저 공격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이 지금 병원 나가고 이런 거는 그 다음 그게 해결되면은 저는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2,000명 중환만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핵심은.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2,000명 중환안뿐만 아니라 2,000명 중원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의료 시장화 정책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재 그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가장 어떻게 제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핵심 타격 방향을 양비론이 아니라 윤 정부에 맞춰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대응은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네. 이제 구체적인 전술에서는 그 2월 초중반하고 뭐 그다음에 2월 말하고 이제 3월 초하고 4월은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상당 부분이 80% 정도는 윤석열 비판을 저는 뭐 양비론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점을 동의하는데 양비론을 안 한다고 해서 뭐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뭐 저희가 정당할 수는 없잖아요. 니네 이런 구조에 있으니까 너희들의 쓰레기 같은 생각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 진료 거부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뭐 그 바탕 자체가 이게 뿌디부르지적 사고에서 기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전공의들이 본인들의 처우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요구라도 걸고 나갔으면은 저도 아 그래 이제 좀 달라지나 했더니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쨌든 정부가 시장화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문제에 80~90%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저희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윤석열 정부와 의협은 이면에서 지금 엄청나게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의 타협을 가지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서 복귀시키고 정리를 할지 그러니까 2000년 의학분업 때와 동일한 어떤 그런 패턴에 엄청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2000년 의학분업 때 이제 수가를 그 당시에 이제 거의 한 50% 진찰료를부터 시작해서 올려줬고 그때 이제 의사 정원을 350명을 10년 동안 삭감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당시에 이제 이면 합의에 있었는데 다들 관심도 안 가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대형 병원들이나 2차 병원들 오늘 병협이 또 이제 뉴스 보니까 수가 난다, 수가 올려달라, 수가 적정 수가 해달라 막 계속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필수 의료로 이제 포장해서 수가 올리는 거는 지금 이미 하고 있을 거고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증원 숫자로 아마 조정을 하는 것이 작업을 이미 들어갔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0명 중에 800명은 지금 국공립대에 배정을 했고 1,200명은 사립대에 배정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 숫자를 갖고 무슨 장난을 할까라고 보면 당연히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다가 배정하고 나머지는 더 깎으려고 아마 했을 텐데 이제 이런 게 지금 좀 더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왜냐면 뭐 지금 마치 막 그 환자들은 진료 거부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들이 계속 이렇게 가게 되고 학생들이 안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앞으로 한 10년은 계속 이 스텝이 꼬이면서 의료 시스템 공급의 어떤 이 체인이 그 밸류 체인이 완전히 박살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이제 더 끌고 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분명히 합의할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게 종료가 됐을 때 뚜껑을 열어보면 아까 강동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시장화 정책에 완전 그 부합되는 것들로만 살아남는 이런 이제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노동단체들이 잘 대응할지가 저는 약간 더 고민이고요. 전공의들은 사실 지금 전공의들의 의식 수준은 완전 그 극우 꼴통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이야기해보시면 아실 텐데 진짜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다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시잖아요. 그 시대 인재라고 불리는 대치동에 있는 그 학원 출신이 정시 합격자의 50%를 차지하는 이 기형적인 의대 정시 합격의 50%를 단일 학원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능력주의 모델에 완전히 기반한 선발 방식부터 시작해서 싹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그러면 3,000명 정원 안에서도 지역 정원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정부가 그렇게 의지가 있으면 국공립대라도 정원의 30% 40%는 의무복무 기반의 장학생 선발하라고 그렇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했지만 안 들은 이유는 다 산업예비군 전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드라이브를 조금 더 정교하게 풀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의료개혁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원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극한의 치킨 게임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틈은 사실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 현실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무슨 뭐 양비론이나 뭐 윤석열 정부 비판이나 이거는 지금 저희의 의식대로 이건 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뭐 강동진 선생님 말씀을 저는 거의 뭐 100% 지지하고 제가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노력으로 이게 얼마나 될지는 세력화는 또 뭐 끝으로 진보 정당이나 이런 세력들의 어떤 기반이 필요한 건데 지금 뭐 진보 정당 다 개박살 나가지고 뭐 이제 뭐 이거 계속 이거 안 좋은 이야기만 드리는데 뭐를 좌파 정치 주식들도 지금 아주 무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좌파 정치 주식들 들으시면 다 기분 나쁠 텐데 좌파 정치 주식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점점점 질이 멸렬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악의 상태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이제 의협이랑 뭐 윤 정부랑 뭐 합의를 보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결론은 날 텐데 지금 이대로 가면 서로 망하는 줄 알 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합의를 보더라도 최악의 합의를 볼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나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의 합의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게 예상되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의료 운동판을 이제 떠난 지가 한참 돼 갖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그러니까 보건의료 운동 진영 내에서도 좀 더 진짜 근본적인 고민들을 같이 모아야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보건의료 노조나
이쪽하고도 저는 깊게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의료 노조 대응 내용을 보면 주로 대형 병원 중심의 노조들이기 때문에 그들 이해관계랑 자유롭지도 않고 보면 아까 강연 중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공의료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공공의료에 동의 안 하는 운동진영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고민을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치제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치제도 도입을 위해서 운동진영이 힘써본 적이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주장은 많이 해왔지만은 근데 실제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주치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운동진에 힘을 쏟은 바도 없기 때문에 이 그 대응 과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애쓰시겠지만 애쓰는 건 별로 없고 아까 하시는 고민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정도가 이제 제 의견인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뭐 마지막까지 나온 얘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발제해 주시고 하셨는데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이렇게 좀 하시면서 정리를 좀 일단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혼자 너무 많이 떠들어서 저도 뭐 특별히 더 할 이야기는 없고 여기 이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간고사 기간 지났으니까 의과대 학생들 제대로 유급시켜서 신입생 선발 못하게 하면 학부모들이 나서서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게 밸류체인 문제가 있어서 병원 자본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1995년에 의사 국가시험 1월에 합격률 60%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의사들이 의협은 아니고 의료 평가원인가가 이제 처음으로 출제를 가지고 오면서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가지고 근데 이제 곧장 나온 이야기가 1995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당시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입학을 했는데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고 7월에 재시험 보게 해줬어요. 그게 병원 자본이 그 당시에는 의사 국가시험을 붙고 인턴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인턴 시험을 먼저 봤어요. 인턴 시험 합격했는데 얘들이 대부분이 40%가 의사 국가시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자본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일 바닥에서 거의 뭐 진짜 주당 120시간, 140시간 일해야 되는 인턴들이 안 들어오니까 병원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의료 시스템은 사실은 사람을 갈아넣는 방식의 의사들조차도 이 밸류체인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것이 이제 최종 결론은 개업해가지고 도수치료, 뭐 체외충격파, 하이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떼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 갖고 이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어떤 엄벌주의적인 방식이나 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뭐 면허정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병원 자본이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적된 이제 이 어떤 데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병원 자본하고 들이받을 생각이 없는 정부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이 총선 전에 뭐 해결을 뭐 어떻게 볼 것 같지는 않아 느낌이죠. 일단 계속 어느 정도는 갈 것 같기는 한데 뒷자리에서 가더라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우리가 내놓고 전망을 갖고 그걸 갖고 갖다 끼고 이 싸움에 같이 개입을 해서 그 다음 어떤 전망을 열어내릴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 오늘 진짜 좋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수요일 날이 아니고 수요일 날이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평가를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이 총선 끝나고 난 이후의 정세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좀 같이 토론도 좀 하고 얘기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어쨌든
같이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예, 발제해 주신 선생님께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